우리는 잘한다고 하면 빨리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는 건 그런데 결코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적성을 어떻게 찾나요? 어린이가 빠르게 잘하는 걸 찾아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심지어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추적추적대고 있어요, 아이가. 그게 적성이에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그걸 심리학자들은 향유한다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사람보다 향유하는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격은 빅5로는 5개, MBTI에서는 그 차원의 조합으로 16종류 등으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성격은 이렇게 몇 가지 유형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지만요. 취향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향과 예민함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어린이의 미래고 적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함을 보려면 어린이들의 성격과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개성은 그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스스로 구한 것, 타고난 것과 나중에 얻은 것, 인식했거나 모르고 지나간 경험이 뒤섞인 존재다. 어른이 그렇듯이. 여기서 김소영 작가께서 개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린이들의 취향을 보신 거예요. 즉,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소소하고 쫀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죠. 뭘 좋아하는가를 보니 어린이들이 각기 다르게 보이고 그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김소영 작가를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안목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게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 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얼마나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인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책의 저자처럼 어린이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어린이들과 존중감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분들의 책 혹은 강연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실상을 훨씬 더 잘 보고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어린이들의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를 알아놓고 혹은 파악해놓고 그 싫어하는 걸 치우거나 제거하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저랑 30년 지기 친구인 동료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김 교수, 너 그 대학에 박 교수랑 친하지? 나 되게 친해. 그 사람 어떤 음식 좋아해? 이랬는데 제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 박 교수? 맵지 않은 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만 이 30년 동안 이 박 교수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매운 음식 먹을 때 잘한 것만 기억에 담은 거예요.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 안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예전에 어떤 지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장모님 뭐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저는 이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장모님이 시끄럽지 않다고 신난다 하시겠어요. 저는 제 친구 박 교수 그리고 제 장모님 이 두 분의 가깝고도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만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는가만 계속해서 머리에 담았고 그걸 제거하고 치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자기의 자녀, 즉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놓치고 못 보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뭘 싫어하는가는 귀신같이 알아내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창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걸
그것도 까탈스럽게 좋아하는가를 더 봐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유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거. 그게 적성이죠. 그런데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순간이 오면 부모는 까탈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까탈스럽게 좋아해야 적성일까요?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못 먹으면 상한 음식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셰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음식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까탈스럽게 반응하잖아요. 좋아함과 까탈스러움이 공존해야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함도 봐야 되고 까탈스러움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가 창조적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을 굉장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남자는 화내는 거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은 남자아이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슬픔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감정의 눈금이 더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양한 정도로 슬픈 영화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애들에게 그리고 성인에게 보여주면 슬픔의 정도와 기쁨의 정도를 크기로 표현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요건 요만큼 기뻐. 요만큼 기쁘고 이건 되게 기뻐. 7개, 8개의 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요. 기뻐, 재미없어, 하나도 안 슬퍼, 무지 슬퍼 2개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의 눈금의 촘촘함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어깨를 살짝 부딪혔는데 말도 안 되게 크게 화를 내고 약간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사람들은 마음의 눈금이 2개 혹은 3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라면 7개, 8개가 돼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에게 그렇게 방정 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출을 막아버리면 정서적으로 아이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로 와볼까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 사이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 부장과 과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무님이 부장이니까 무조건 참아. 과장은 무조건 부장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그 상무님이 조직 관리하시면요. 그 부장, 과장 2분 모두 퇴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무님은 문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어린이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형은 그러는 거 아니야. 참아야지. 혹은 동생이 그러는 거 아니야. 형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형인 어린이든 동생인 어린이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억울함, 혹은 자포자기, 혹은 무기력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재미있게도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넌 형이니까, 넌 동생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왜 이런 규칙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규칙은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규칙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따라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매 순간 조금 힘들지만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들어보고 사안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사안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결국 자율적인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바로 현대의 어떤 기업이든 가장 원하는 인재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혹 똑같이 혼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그것도 단순한 원칙이죠. 정답은 끊임없이 고민하기입니다. 어린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때그때마다 답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칙 있고 소신 있는 부모라는 그런 환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규칙 몇 개가 세상과 가정을 그리고 학교를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규칙들만으로 항상 어린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율의 반대에는 단순한 규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에 갇혀 사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학년인데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의 학년만 중시하는 바람에 어린이가 발달시켜야 할 여러 덕목들 중에 공부에 대한 것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되도록 학년 대신 나이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전히 서열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저는 1학년 개나리 학년, 2학년 장미 학년, 3학년 무궁화 학년, 4학년은 백합 학년. 개나리, 백합, 장미, 무궁화 사이에 서열이 있나요? 우열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수평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숫자로 간편하게 부르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딱 묶어서 생각하는 걸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9학년을 프레시맨, 10학년은 소포모어, 11학년은 주니어, 12학년은 시니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우열이나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죠. 최근에는 심지어 직장에서조차도 소위 말하는 과장, 부장, 대리 이런 직급을 없애고 님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가 오히려 더 옛날로 자꾸 퇴보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나는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는 이성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나 자신의 사훈이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돕고 좋을 때 좋게 헤어지는 것. 이 파트는 김소영 작가께서 본인이 부모가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절묘한 파트입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지점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헤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는 정말 헤어지기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행복하게, 유쾌하게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쾌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늘 어색하게 헤어져서 정말 행복한 이별을 못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손미나 작가가 최근 본인의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걸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였대요. 워낙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건 위험한 약속이야. 우리는 이 정도 관계인 운명이고 그 거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손미나 작가도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헤어짐이 마치 무언가 큰 비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극은 아닙니다. 헤어지니까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조차도 학년이 끝날 때 쿨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어색하게 쓱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애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기회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선생님도 역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우리는 헤어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해악이 되는 사람과도 관계 절연을 잘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정답을 하나만 정해놓고 그것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미와 배짱이에요. 사실 이 개미와 배짱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큼 이렇게 빅히트를 친 나라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근면성실하죠. 그런데 이 근면성실한 한국인들은 동화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악당들이 게을러요. 우리나라 동화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보는 외국의 동화까지도 포함해서 근면성실한 악당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심리학자들과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게 바로 뭐냐? 걔네들은 근면성실한 악당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는 왜 근면성실한데 악당이야? 라고 하면 도시 하나를 집어삼키는데 웬만한 노력 갖고 안 되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는 가까운 심리학자들과 함께 몇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 학생들한테, 심지어는 그 학생의 범위에는 대학원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한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자, 그럼 절반쯤 됐을 때가 뭡니까? 배짱이가 굉장히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 딱 보여주고 이 배짱이와 개미에 대해서 물었어요. 반응들이 이래요. 배짱이에 괜찮다. 얘가 색깔이 있어. 탤런트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개미는 어떤 친구니? 라고 했더니 얘의 삶의 목표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니들이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구나. 나머지 50% 후반전을 보여줬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끝나죠. 추운 겨울날 배짱이는 밖에서 떨고 있고 개미는 아주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봐라, 이젠 어떤 거 같니? 배짱이에 대한 생각이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해줬더니 참 재밌네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배짱이는 불행해졌고 개미는 왜 그냥 저 상태에 있을까요? 특히 배짱이가 왜 불행해졌는지를 그 동화 속에서 발견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오히려 질문은 왜 이 배짱이가 현재 불행해졌는지 그 이유가 동화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얘기가 될지 추측해보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왜냐, 이 배짱이가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즐기고 있고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건 얘가 보이스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데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음의 탄생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각 나라에 대입해 현대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저 재밌게 읽고만 넘어가기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일본판, 열심히 일만 하던 개미는 쉬어야 할 겨울에 바로사로 사망하죠. 미국판은요, 배짱이는 공연료를 받고 부자가 된 이야기로 나옵니다. 정말 자본주의 시대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소련판, 개미집 앞에서 배짱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우리 함께 나눠 먹고 싶다 라고 환대했지만 결국 모두 함께 굶어서 개미, 배짱이 모두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버전은 개미, 배짱이 모두 겨울이 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답니다. 한국의 개미와 배짱이는 일하면서 노는 소위 개짱이거든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도 어린이들한테 답을 하나만 놓고 가르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